전 완전히 박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만약에 디자인 새로 할 수 있다면요. 한 방에 올리겠습니다. 서울대 8대학교에 그럼 우리 아들 딸도 서울대 학생 만들 수 있는 건가요? 4천만 원, 3천만 원 안 되는 분들은 아유 그냥 공짜로 다녀. 연세대학교에서 병법 받는 게 바로 비교가 되잖아요. 어떻게 좀 많이 차이가 나십니까? 3분의 1입니다. 연세대 의대 김현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오셨을 때는 홍콩 과기대 네. 소속이셨고 현재도 홍콩과기대 소속입니다. 그러세요? 네, 양쪽 복수 소속입니다. 그래도 됩니까? 네, 연세대학교 엔잡 엔잡인데 홍콩과기대에서는 지금 휴직 상태라서 돈은 안 받고 있습니다. 능력자. 에이, 대학교를 뭐. 골라서 다니시는 교수님. 근데 이렇게 네. 사실 복수로 재직하고 있는 게 해외에선 흔한 일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장려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서울대는 그거를 금해놨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쭤볼 게 그건데 서울대 이야기인데 서울대 이야기라기보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야기. 뭐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고 이번 정부에서 좀 정책적으로 쭉 이어나갈 것 같은데 교육 분야에서 공약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제일 큰 거죠. 방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달성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그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고 어디에 근간을 두고 있느냐를 보시면은 경희대 김종영 교수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21년도에 나왔다고요. 네네. 그 책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뭐 이제 정부의 안과 그 책의 내용이 사실 조금씩 달라지고 있긴 해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은 뭐냐 하면 서울대에 준하는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을 연구 중심 대학이 이게 또 핵심입니다. 이거를 10개를 지방 거점 국립대학에다가 돈을 투자해서 만드는데 요거가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는 또 나와 있습니다. 대략 3조 원 정도. 근데 이제 9개니까요. 3천억 조금 넘게 투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해서 서울대 같은 학교를 10개를 만들어 보겠다. 이게 이제 공약입니다. 그거 이상은 사실 지금 별로 없어갖고 과연 이게 될 것이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게. 그걸 좀 여쭤보고 거죠. 싶은데 그러면 그걸 왜 만드는 거며 어떻게 할 거며 뭐가 달라질 거며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프랑스는 파리 1대학, 파리 8대학, 파리 뭐 13대학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매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도 서울 1대학, 서울 3대학, 10대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 중에서 한국 1대학, 한국 2대학 뭐 이런 식으로 하자. 이런, 이름을?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과연 가능할까를 한번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연구 중심 대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서울대학 정도로 뭐 잘 가르치는 대학이냐 이거 아니에요. 대학의 경쟁력이라는 게 연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강의는요 인터넷이 제일 좋아요. 와이스트리트처럼. 맞아요. 하이 퀄리티 강의를 들으려고 대학 가는 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강의 들으면 돼요. 인강 들으면 돼요.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학부생들이 이제 가서 뭔가 배우는 거는요. 그 친구들 통해서 많이 배우는 거고요. 좋은 친구들을 모아놓는 거잖아요. 같이 공부하는 그룹. 네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대학 경쟁력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은 연구에서 나오는데 연구는 주로 누가 하느냐 하면 교수가 중심으로 돼서 거기에 있는 석박사과정 학생들과 소수의 학부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연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다음에 산학 협력이 있으니까 또 이제 뭐 산업계랑 같이 콜라보레이션도 하는 거고.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김종영 교수의 방안이 잘 가르치는 대학 10개가 아니라 서울대만큼 연구력이 높은 대학 10개를 만들겠다. 네. 이제 이건데 말이에요. 예. 여기서 이 정부 제안도 그렇고 김종영 교수님의 책도 그렇고 뭐가 빠져 있냐면 인재 유치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연구를 많이 하는 연구 중심 대학이 돼야 하는데 네. 그 연구를 누구한테 시킬지. 그런 거죠. 그래서 인재 유치 없이 그냥 기존의 국립대학 교수들에게 예. 돈을 한 대학당 3천억을 주면은 서울대 같은 연구를 할 수 있을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연구가 확 올라가는 거는 결코 아닙니다. 연구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이 예전에는 뭐 서울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산대, 경북대 이런 굉장히 괜찮은 대학들이었죠, 그렇죠? 근데 많이 지금 랭킹이 떨어져 있죠. 그 자리를 뭐가 차지하고 있냐면 수도권의 사립대학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스카이는 예전부터 제일 좋은 대학들이었고요.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교수의 연구력이 지금 현재 수도권의 사립대학들보다 평균적으로는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냥 돈만 준다고 해서 연구가 제대로 될 일은 만무하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플랜이 들어가야 되냐면 돈이 줬을 때 우와 나 여기 굉장히 이쪽 경북대학교와 부산대학교가 너무 괜찮으니까 진짜 서울대를 갈 사람이 뭐 아니면 현직 서울대 교수가 그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수준으로 만들어줘야지 교수가 이동하고 그러면은
그때야 비로소 좋은 대학원생들이 들어올 유인이 생깁니다. 대학원생들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연구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교수한테 배우고 싶어하는 대학원생이 어디 있어요? 예. 없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교수가 좋아야 돼.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혜택도 있고 내가 가서 뭔가 많이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대학원생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선순환의 고리가 돌면서 연구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우수인재 양성에 대한 플랜이 없는데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교수의 월급을 얹어주는 구조가 될 리가 없어요. 별로. 왜냐하면 교수가요. 대학이랑 공무원이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구시대적 그 제도를 답습하고 있는 굉장히 몇몇 안 되는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연구 성과 중심이 아니라 호봉에 따라서. 그렇죠. 저만 해도 저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인데요. 네. 제가 물론 연구를 열심히 하면요, 뭐 보너스가 좀 나와요. 네, 네. 근데 제 기본 샐러리가 바뀌진 않아요. 그건 그냥 호봉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공무원하고 대학 이제 거의 뭐 언론사 아주 일부 좀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뭐 좋은 교수가 관리가 굉장히 어렵죠. 이제 그러면 과연 돈을 연구비를 갑자기 1억 받은 사람들이 뭐 10억씩 받는다고 해서 좋은 연구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연구 중심 대학이고 그 연구 중심이 산업과도 같이 이어져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네. 사실 이게 많은 분들한테 연구 중심 대학 그러면 거리감이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입시. 그래서 그러니까요. 내 네. 자녀도 네. 서울 7대학에 보낼 수 있는 건가요? 네. 서울대 8대학교에 그럼 우리 아들 딸도 서울대 학생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들 많이 해석 그런 쪽으로 해석하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이 아닙니까? 네, 전혀 핵심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얄팍한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게 대부분의 사실은 그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바인 건데요. 사실 대학 경쟁력이라는 게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 되는 게 미국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요. 전 세계의 최우수 인재의 게이트 키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에서 진짜 똑똑한 친구, 인도에서 중국에서 똑똑한 친구들이 미국 대학의 석박사 과정으로 진학하죠. 네. 그래서 거기서도 잘하면은 거기 미국에 있는 기업에 남기도 하고 대학에 남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미국 산업들을 이끌고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미국의 7대 텍 기업에서요. 유학생 출신이 3명, 1.5세가 1명, 젠센 황은 1.5세고요. 뭐 앨런 머스크 유학생 출신이에요. 스탠포드 네, 대학교 네, 박사과정 학생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학으로 끌어들여 먼저. 그런 다음에 여기서 잘 적응하는 놈, 여기서 똑똑한 친구를 이 산업 생태계에 남기는 게 이게 미국 대학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역할을 거의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외국인 학생들 받는 것도 우리나라 별로 대학에 오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런 다음에 와서도 사실 뭐 비자 문제 엄청 괴롭게 만들고 막 뭐 정치 여건 안 좋고 이러니까 걔네들 중에서 잘하는 친구들 다 떠나고 뭐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재들이 교수님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와야 하는 거고 네. 그들이 뭐 예를 들어서 서울 4대학 나왔다. 네. 서울 7대학 나왔다 그러면은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인재로 돼야 하는 건데 그렇죠. 이건 조금 이제 갈 길이 멉니다. 근데 이게 또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고 연구의 퀄리티도 같이 이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돼. 네. 근데 아까 뭐 파리 1대학, 파리 8대학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네네. 오히려 파리 그 대학교들은 이름을 다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소르본 대학교, 시테 네네. 대학교 이렇게. 네네. 몇 가지 이제 뭐 샹스포 뭐 이런 데는 이제 사립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왜 이게 잘 작동 안 하는 모델이냐 하면은 대학이 네. 이노베이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결국 연구해서 이노베이션 그렇죠. 만드는 뭔가 새로운 거잖아요. 거를. 혁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 예. 건데 이게 그냥 인재들을 흩뿌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최고급 인재는 모여야지 거기서 시너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 다니는 학생 정도의 우수 인재를 네. 전국으로 뿌린다고 해서 뭔가 더 나아지는 건 아니다. 뭐 입시 막 그렇게 해서 뭐 서울대 10개 있어서 뭐 입시 편해진다 뭐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이노베이션 측면에서는 완전히 불리하죠. 생각해 보시면은 프랑스에 좋은 대학이 몇 개 있나 보면은 잘 떠오르지 않는데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숫자로 세계- 돼 있어서. 세계 100대 대학에 프랑스가 4개 있습니다. 음. 우리나라도 4개예요. 영미권 대학이 한 70개 있어요. 대부분 다 미국 혹은 영국이거든요. 이노베이션 만드는 이게 결국은 이제 세계 100대 대학이라는 게 어떤 기준에서 주로 있냐면 연구력 기준으로 이제 보통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요. 연구로 따지면요. 서울대 한 개 유지하기도 힘든 버벅버벅거리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뭐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연구로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그냥 돈만 줘서는 불리한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방 분권 이런 공약이 나오는 게요. 이제 정치권에서 지방 분권하고 정치에 표 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 그거죠. 그 정책 목표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제가 대의를 예. 그 부분에도 밸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 좀 필요하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또.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10개를 할 거냐라고 하면은 거기서는 일단 잘 모르겠어요. 이제 혁신 도시, 네. 우리나라 이제 공기업들 막 이렇게 보냈잖아요. 굉장히 많이 실패한 도시들도 있고, 맞아요. 근데 또 그래나마 잘 된 데들도 있습니다. 음. 굉장히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 지금 돌이켜서 아마 다시 하시라고 그러면은 야, 한 3개만 하겠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세종시라든지 정말 몇 개 이렇게 딱 집중해서 압축적으로. 압축해서 이렇게 하지 너무 흩뿌려 놓은 거는 아니다. 근데 이게 속된 말로 이제 나눠 먹기식 아니냐 이런 비판이 항상 나오기는 하는데 네. 이게 지역 이기주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쪽에만 주고 여기는 안 준다 이러면 또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이번에 소버린 AI 하면서요. 네. 맨 처음에 10개. 이번 5개로 줄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컴피티션 하면서 한두 개로 이제 간다면서요. 예. 저는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근데 들어요. 기업은 가능하죠. 근데 예. 각 지역별로 대학교 이러면 네. 전국 8도에서 우리 도에도 하나 있어야 된다. 네. 우리 광역시에도 하나 있어야 된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 경쟁시켜서 어떤 대학 어떻게 할 것인지 점점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랑 경상남도에는 다 합쳐서 하나,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에서 하나,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숫자 더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떤 지방 분권, 그러니까 지방을 좀 살리자 놓은 것에서 모두 다 살리려 그러면 망하고 특정 소수만 살리는 거에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뭘 해야 되냐면요. 대학 전체를 살릴 거에 아니라요. 그 국립대학 안에 특수한 대학교 안에 뭐 상경대학, 인문대학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학 하나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전공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꼭 전공 한 개만 있을 필요는 없고 연계 전공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만 딱 정해서요. 거기에다가 몰빵하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다른 나라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중국이 이걸 잘했습니다. 중국의 베이징 대학이랑 칭화 대학이 둘 다 있는데 네. 베이징 대학이 처음에 중국 문호로 개방했을 때 베이징 대학 경제학과에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르크스 경제학 하는 그냥 입 터는 사람들이었어요. 마르크스 경제학이야. 이게 뭐 국제 사회에서 이게 되는 게 아니죠. 중국이니까 뭐. 예, 뭐 그때는 그랬죠. 있고. 공산주의 치하에서는 그랬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문호 개방을 하고서 우리도 시장 경제 해야 되는데 이 경제학자가 없네. 그랬는데 기존의 경제학과를 하려면은 이건 뭐 택도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아예 국가발전대학이라고 따로 만들었어요. 대부분 다 경제학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목적이 더 뚜렷한 대학교예요. 아니요. 완전히 그냥 시스템과 베이징 대학 하에 있지만 이 사람들의 월급 구조도 다르고 평가 기준도 다르고 리크루트도 다르게 하고 완전히 그냥 새로운 대학 안에 대학을 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갖고 경제학자들의 임금이 경제학과에 있는 경제학자랑 그 국가발전대학에 있는 경제학자랑 임금이 3배가 차이가 납니다. 지금 그 중국의 국가발전대학은요. 우리나라 서울대 경제학과만큼 좋아요. 그 이상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졸업한 친구들이 중국 애들인데 뭐 유럽에 가서 교수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야지 그냥 국립대학을 그대로 계신 분들을 놔두는 게 아니라요. 거점 국립대학에서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소수는 존재한단 말이에요. 네. 그분들 이쪽으로 데려오고 새롭게 대학 만들어서 우리 월급 3배 줄 수 있어. 연구비 10배 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그거를 모든 교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소수만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그나마 그 대학 정도는 좋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중국의 모델도 있지만 왜 유니스트, 지스트 그렇죠. 뭐 이런 모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아니라 카이스트 10개 만들기 뭐 이런 형태의 느낌. 진짜 연구 중심. 연구 중심으로. 또 산업하고도 이어질 수 있는. 네, 그렇게 가야죠. 전체 예산 이야기 나오는 것만 한 3조 원 이야기 나오니까 네. 그게 이제 지역별로 뭐 10개 다 나눠 먹기가 아니라 압축을 해서 지원을 하면 충분히 또 그게 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충북대다 그러면 충북대 전체가 아니라 아주 특정 대학 안에 대학을 새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기존의 대학교 이름만 바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그러게요. 이게 참 벤치마킹할 모델로 의외로 이제 베이징대 칭화대를 꼽아주셔서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은 하기는 했거든요. 왜요? 저 사회주의 국가의 대학교 모델이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요. 예. 지금 베이징 대학에요. 경제학과가 사실상 4개 있어요.
아까 제가 지금 국가발전대학도 있지만요. 경영학과에서 떨어져 나오는 경제학과도 있고요.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경제학자들이 있는 곳이 4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그 경제학과 그 네 곳이 경쟁을 또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네, 하게 되죠. 연구 성과 막 연구 이런 성과 걸로. 이런 것으로. 신기합니다. 교수님이 예전에 코넬 대학교 네. 교수로도 계셨었잖아요. 네네. 코넬 테크 캠퍼스라는 네, 것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방식이 좀 독특하다고. 코넬 테크캠스 얘기하기 전에 예. 아까 그 서울대 10개 만들기 관련해서 코넬 대학교 모델을 하나 더 소개할 게 있어요. 오. 그러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 지방분권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또 네. 다른 것들이 뭐냐면 서울대 1급 중심. 그러니까 서울대만 완전 지금 좋고 그다음에 스카이 카이스트 약간 이렇게 되고 네. 그 밑에 뭐 이렇게 뭐 한양대, 성황대, 경희대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런 구조를 깨려면은요. 지방에다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깨지는 게 아니라요. 연대, 고대, 포항공대 이런 데가 같이 좀 올라와야지 서울대 1급 체제도 깨지거든요. 근데 저는 요게 그래서 홍콩이 왜 괜찮으냐 하면요. 홍콩은요. 홍콩대, 홍콩과기대, 홍콩중문대가 1급 체제가 아니라 3급 체제예요. 자기네들이 경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가 아까 그 외부 다른 대학과 겸직 금지하고 있는 게요. 네. 서울대 1급 체제라서 그래요. 꼬우면 말아. 교수들 겸직 금지. 그리고 오로지 뭐- 서울대만이야. 막 이런 사실 거예요. 그렇거든요. 서울대 야 우리한테 오퍼 야 우리 안 와? 약간 이제 어떤 갑의 위치에 있어요. 아, 이거 깨져야 돼요. 홍콩은 말이에요. 네. 자기 내부에서도 3인이 경쟁을 빡세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경쟁이라는 마인드가 별로 없어요. 전 세계로 경쟁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아시아 탑. 홍콩 가게 되면 아시아 탑 먹는 게 사실은 되게 마음에 있고 그다음에 뭐 월드 20 이 정도의 마음이 있지. 뭐 홍콩에서 1등 한다? 아예 그냥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연구 성과 좋은 교수님들은 언제든지 뉴욕으로 갈 수도 있고 한국으로 갈 수도 있고.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그만큼 또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 중에서 뭐 세계 상위권 대학에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많지는 않죠. 어쨌든 그런데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너무 독보적인 위치를 오랫동안 차지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기본 마인드셋이 월드탑을 먹겠다는 게 별로 없거든요. 한국 탑. 한국 탑이지. 한국 탑은 가만히 있어도 유지가 되고. 저는 이런 거 깨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깨질 수 있냐? 연대, 고대, 포항공대가 완전 서울대를 약간 추월하는 듯한 느낌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바로 이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서울대 10개 만들기랑 연관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코넬 대학교 모델인데 코넬 대학이 공립일까요? 사립일까요? 아이비리그 대학이잖아요. 네, 그럼 사립. 사립이 그냥 기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사립 플러스 공립입니다. 하이브리드예요. 코넬 대학은 16개의 대학이 있는데요. 예. 코넬 대학이 있으면 그 밑에 무슨 농생대 무슨 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16개 중에 4개는 공립이고 뉴욕 주립이고요. 12개가 사립이에요. 이건 뭐 재정을 누구한테 지원받느냐 이런 맞습니다. 차이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4개 대학, 4개 대학이요. 코넬 대학 밑에 4개 대학, 정치학대학원, 농생대, 노사관계대학원, 뉴욕 주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학장을 임명할 때요. 뉴욕 주지사, 그다음에 그 순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오브 뉴욕이거든요. 그러니까 뉴욕 주가 갖고 있는 대학들인데 그러니까 공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연세대학교라고 하는 사립대학교 안에 안에. 서울시가 재정을 좀 지원을 하면서 너댓개 대학을 따로 만든다. 맞아요. 이런 개념으로요? 막 그렇습니다. 그 모델이 가능하거든요. 왜 불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그 모델이 코넬 대학교 모델이고요. 저는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에다가 정부 재원 이게 지금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이 얘기가 나온 게 국립대학한테만 지원하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근데 창의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돈 쓰는 건 정부 돈 쓰는 거는 다 국립대학만 쓴다는 네네네네.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하. 창의적 사고 못 하는 거지. 사립학교는 어차피 저기 뭐 고대, 연대 뭐 이런데 서강대 잘 나가는데 뭐하러 거길 지원을 해? 약간 그런 생각. 지역을 지원을 해서 지역의 인재가 가서 지방 분권 되게끔 해야지 이런 발상부터 시작을 했어서. 그것도 있고 또 정부가 돈 쓸 수 있는 곳은 국립대학뿐이다. 약간 이런 이제 선입견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생각에 사립대에 국가 재정을 투입한다 이러면 또 막 좀 국민 감정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게 다 이제 결국은 그 창의적이지 못해서 저는 나오는 건데 그러면 뉴욕주는 그 코넬 대학에다가 그 돈을 투자하면서 뉴욕 그 주민의 눈치를 그게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은 코넬 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지만 그 건물의 주인은 뉴욕 정부예요. 뉴욕 주정부고요. 그냥 서울 시립대의 일부를 그 연세대학에 가지고 들어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반대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저는 예를 들어 연세대와 고려대와 서울대가 홍콩처럼 적어도 세 개가 약간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가 돼야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홍콩가게대가 1995년에 생겼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홍콩대는 막 100몇십 년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랭킹이 그냥 같거든요. 저는 이렇게 돼야지 서로 경쟁하고 서울대도 자만하지 않고 이렇게 좀 되고. 근데 이게 이제 수도권 집중하고 지방 분권 개념에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네. 우리나라는 사실 서울에는 좋은 사립대들이 많이 있는데 지방에 있는 사립대 거의 인지도도 없거나 이렇게 명문대는 거의 없잖아요. 지방은 거의 다 국립대 중심으로 이렇게 되고 네네. 하고 있으니까 그럼 지방에 있는 사립대에도 정부가 뭔가 지원을 하거나 그 안에 특정 이제 코넬 테크대학교처럼 특정 목적을 네네. 가진 대학을 만들 수 있는 유인도 있을까요? 저는 지방 사립대학 중에서 예. 지금 사실은 스스로 생존할 수 있게 해야죠. 일단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다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은요, 그냥 지방 사학 중에서 좀 퀄리티가 낮은 학교들은요, 스스로 그 엑짓 할 수 있게 나갈 수 있게. 그런데 지금 나가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사학 재단을 그렇죠, 만들어서 그렇죠. 그 학교 문을 닫으면 그게 이제 100% 국고 환수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처음 만들 때 다 자기 돈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일부 환수하게끔 좀 길을 열어줘서 엑짓 플랜 만들어서 지방 사립대학 어차피 내가 지방 사립대 문을 닫으면 국고에다 환수되니까 문을 닫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계속 운영하기는 학생 수만 줄어드니 네. 그냥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를 하되 일부는 사학이 그냥 개인 네. 자산으로 가져가게끔 하고 일부만 환수하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인구 구조상 벚꽃 피는 순서대로 뭐 대학은 망한다 뭐 이런 인식이 그러니까요. 있는데 네. 그거는 피할 수도 없는 일이고. 맞습니다. 네. 예. 코넬 테크 캠퍼스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코넬은 그 뉴욕 주에 있는데 뉴욕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뉴욕시에 뭐가 있냐면 코넬 테크 캠퍼스랑 코넬 대학 병원이 있어요. 예. 근데 코넬 테크 캠퍼스 언제 만들어졌냐면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201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루즈벨트 아일랜드라고 그 맨하탄 바로 옆에 좀 작은 섬이 있어요. 여의도만한 섬이. 거기를 시유지인데 뉴욕시에서 어떻게 했냐면 야 여기를 실리콘밸리랑 경쟁할 수 있는 테크의 요람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대학들한테 지원을 받았어요. 우리 여기 땅 주고 1,500억 줄 테니까 뭔가 해봐라. 최후 2인이 스탠포드 대학이랑 코넬 대학이었어요. 코넬 대학이 이겼어요. 스탠포드 대학을. 그래서 거기다 캠퍼스 만들고 실리콘밸리랑 경쟁할 수 있는 테크 뭐 저거를 만들려고 한 건데 사실 거기까지 이기지 못했죠. 실리콘밸리를. 아직은 적어도. 네. 그렇지만 이제 뉴욕은 어쨌든 동부도 야 나도 한번 택 하고 싶어 뭐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 생각하면은 코넬 대학이 사립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CUG를 왜 줘? CUG 줬어요. 운영 능력, 연구 능력 이런 걸 본 거죠. 그런 거 본 거죠. 물론 이제 스탠퍼드는 어차피 서부에 있는 학교인데 동부에 와서 자기네 하니까 뭐 점수에서 불리할 수 불리했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넬이 됐을 거예요. 근데 순위가 오지 않거든요. 무슨 뉴욕 주립대학이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뭐 특히 이제 뉴욕주는 돈도 많고 땅도 넓고 이런 나라니까 가능하겠지라고 하는 걸 이제 한국의 치환해서 생각해 보면 한국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새만금이 됐든 간척지 어디에다가 이거 나라에서 땅 줄 테니까 어떤 대학교 입찰해서 들어와서 여기에서 뭐 실리콘밸리 수준의 연구를 한번 해볼 수 있는 대학교 들어와봐. 그러면 막 연대 고대가 와서 막 경쟁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송도잖아요. 있네요. 네. 아니 그거 아까 참 여쭤보려고 했는데 연대 송도 캠퍼스도 있고 네. 어느 대학교 뭐 안산 캠퍼스도 있고 네네. 다 이 모델이에요. 지방별로 있기는 있거든요. 네. 그건 혹시 잘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뭐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공한 모델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코넬 테크 캠퍼스 모델 우리가 지금 이미 지방 정부가 연대에도 고대에도 이대에도 다 뭔가 그 MOU 맺고 땅 불화하고 돈 줘서 뭔가 지방을 살리려는 노력을 사립대랑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국립대학만 하고 사립대학이라고 못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그냥 다 국립대학만 하는지 상상력의 부재 저는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사립대냐 국립대냐 그걸로 가르지 말고 정말로 연구중심 대학 어디가 더 잘할 것인가로 봐야 한다. 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구중심 대학을 그래도 우리는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또 지역에 이렇게 할당. 근데 물론 이제 경상북도에 하나 남도에 이렇게 아니라 뭐 남북도 합쳐서 하나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거기에 그렇게 해서 서울 5대학, 서울 6대학이 생기면 서울에 있는 이 인재들이 서울대 연고대 갈 인재들이 과연 서울 5대학, 서울 7대학교를 가려고 할까? 이것도 가게끔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가겠어요? 저는 그 정도 안 돼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거고. 그 뭐 경북대학이 서울 5대학으로 이름 바뀐다고 갑자기 있던 학생들이 나 서울대 간판 약간 이런 느낌이 날 거예요. 연세대학교 메인 캠퍼스가 있고 원주 캠퍼스가 있고요. 고려대학이 메인 캠퍼스가 있고 조치형 캠퍼스, 세종 캠퍼스라고 했죠. 이제 그런 형태로 되는 거죠. 또 그 사이에서는 막 자기네들끼리 막 차등 두고 막. 그래서 그렇게까지 저는 뭐 입시 문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런 개념은 거의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입시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정책도 그렇고 국민들의 인식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저는 김종영 교수가 되게 땅을 칠 것 같은 게 21년도에 책 쓰신 분. 책 쓰신 분이요. 네. 자기는 이제 이게 연구 중심 대학 10개를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다 써놨는데 정책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어떤 뭐 그런 걸 인기를 따지다 보니까 요게 지금 우리 자식들이 다 서울대 간판을 달 수 있게끔 만드는 정책 아니야? 지금 보시는 분들도 다 생각하실. 그렇게 가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대치동 학원가에서도 그렇고 목동에서도 그렇고 서울 3대학 입학하는 방법, 서울 7, 8, 9대학 공략법 뭐 이런 거 나올 텐데 입시 설명회. 뭐 약간 그렇게 될 거고요. 뭐 그게 의미가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학 서열을 깨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어느 대학 나왔는지 그 대학 간판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노동시장에서 자기의 능력이 충분히 반영되는 꼭 하버드 나왔다고 반드시 좋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넬 대학 교수 중에요 3분의 1은 들어보지 못한 대학 출신들이에요. 꼭 대학 좋은 대학 아니더라도 그래도 코넬대 교수가 될 수 있다. 교수가 돼요. 연구 성과 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석박사과정 점점 더 좋은 데로 가서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는 정규직만 너무 많은 나라.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행복한 나라가요. 정규직 100%가 아니라 비정규직 100%인 나라가 차라리 낫다고 보는 거예요. 비정규직 100%이나 내가 잘려도 갈 곳이 더 많고 어느 정도 나의 삶이 프로텍션 되는 보호되는 실업급여도 훌륭하고 사회복지도 잘 돼 있고 사실은 정규직만 많으면요 한 번 딱 그 대학교 졸업하고서 운 좋게 정규직 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깽판 쳐도 정년보장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공정한 사회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까지 다 치면은 얘기가 이제 노동시장까지 갔는데 결국 대학 뭐 이렇게 뭐 랭킹 이런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도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셨죠. 야 덴마크 모델은 좀 생각 좀 해보자 우리 안정 유연화. 대부분 다 비정규직으로 가면서 좀 해고는 쉽게 하되 대신에 소셜 프로텍션을 많이 올려줘서 잘려도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할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거 좋지 않겠니? 라고 현직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적이긴 하죠. 덴마크가 그래요. 놀랍게도 복지국가 덴마크가 그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분명 이제 서울 1대학부터 서울 10대학까지 서울대 10개 만들게 나중에 만들었어. 네. 3조 원 투입해서 만들었어. 네. 그럼 결국엔 또 서울 8대학보다는 6대학이 더 우수하고 막 2대학이 저 7대학교보다 우수하고 막 이런 거 서열 놓기가 과연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라질까? 안 사라지죠. 저는 건전한 서열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다 똑같이 만드는 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렇지만 서울대 1등, 연고대 2등, 서성한 3등 그런 거는 별로다. 아까 홍콩처럼 그래도 적어도 최상위 그룹 한 서너 개가 존재하는 하버드, MIT 경쟁하잖아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경쟁하잖아요. 서울대 누구랑 경쟁해? 없잖아요. 아이비리그 내에서도 경쟁을 하고 경쟁하죠. 뭐 미국 어떤 대학교 갔는데 여기에서도 합격 통지서 받고 저기도 합격했을 때는 저울질에서 그냥 서열이 아니라 정주 여건이 어떻고 장학금이 어떻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교수님이 누가 있고 이런 거 비교하면서 가듯이 네? 지금 그냥 서울대 아니면 연고대 서강대 뭐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네, 적어도 몇 개의 그룹이 되어서 그 그룹 그러니까 극단적인 서열화는 완전 반대하지만 일정 수준의 서열화는 경쟁하는 서열화. 네네, 그 정도는 그래서 그 내부에서는 경쟁할 수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중경외시는 경쟁하잖아요. 근데 서울대는 경쟁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연대는 고대랑 경쟁해요.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경쟁 안 해도 되는 대학은 서울대밖에 서울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우리나라 제일 좋다고 하지만 세계 무대에서 밀리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해서 서울 1대학이 서울 10개 대학과 다 같이 경쟁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상적이긴 하나 불가능하다. 이상적이지도 않다. 압축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할 거면은 네네네. 예를 들어서 10개가 아니라요. 예. 사립대에서 뭐 한 3개, 국공립대학에서 한 뭐 2-3개 정도. 그러니까 반으로 줄이고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이렇게 지금처럼 해서는 죽도 밥도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안에서. 근데 아마 정부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하진 않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얘기하고 야 이게 되겠어 이러면 안 돼 뭐 이런 그러겠죠. 의견들이 쭉 가니까 그거 모으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건 네. 그렇게 대학교를 어떻게 잘 만들어 놓는다 네. 혹은 뭐 이름만 바꾼다 네. 돈을 또 지원한다 했을 때 어찌됐든 간에 좋은 교수님들 좋은 학생들이 가야 되잖아요. 그게 또 저기 지역에 있으면은 조금 더 강한 유인이 있어야 될 테고 네. 이거 혹시 방법적으로도 고민을 좀 해보셨나요? 뭐 그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포항공대랑 카이스트가 서울대랑 아직까지도 경쟁이 안 되는 부분이 그런 정주 여건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대학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동네가 같이 좋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패키지로 기업과
대학이 같이 갈 수 있게끔 뭔가 해야지.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하신 게 공기업만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쪽짜리잖아. 다들 주말 부부 하고 있고. 그 이제 약간 현실적으로 이게 네. 쉬운 일이 아닌 게 됐는데 사실 어떻게든지 민간 기업도 가야 되는데 민간 기업을 아무렇게나 또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상과 현실은 어느 정도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나라가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미국 생각해 보세요. 미국 한 주만 하잖아요. 그런데 뭐 미국의 한 주에서 야 나는 뭐 도시 10개 살릴래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한 주에서 뭐 한 5개 좋은 도시 있으면 훌륭한 거잖아요. 현실적인 목표를 넘어서 10개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러니까 도시까지 함께 키워야 된다. 정주 여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메가시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울만 1극이 아니라 서울 같은 도시들을 각 지방에도 두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도를 또 통폐합하네. 그러면서 그냥 그 지역이 똑같이 그 지역인데 이름만 바꾸는 게 돼가고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 야구팀 왜 대기업 그 스폰서 기업들 있잖아요. 거기 기업의 본사를 그 야구팀 지역으로 보내면 된다. 우선 그거부터 하자. 그럼 보내면 가요 근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지역별로 법인세를 따로 매길 수 있게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그런 게 당연히 다 따라가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학은요. 예. 우리나라 교수로만 해갖고는요. 이제 한계가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 연대보다 더 랭킹이 높은 대학들은요. 전부 다 외국인 교수, 외국 진짜 뛰어난 머리들이 다 와서 같이 연구하거든요. 그런데요. 포항공대 정도 되는 훌륭한 대학이 외국인 교수를 뽑으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포항에 국제학교가 없어요. 홍콩이에요. 홍콩 인구가 700만인데 네. 국제학교 100개예요. 거기 그냥 국제도시여서 학교가 다 국제학교 아니에요? 아니에요. 홍콩에 홍콩 공교육이 있죠. 사립. 사립 국제학교 100개예요. 우리나라 서울에 몇 개 있나? 뭐 20개 뭐 하여튼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또 국제학교 많이 짓는다 그러면 공교육이 망해 막 이러면서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 과감하게 정주 여건 외국 인재가 우리나라에서 특히 서울에서 또 지방 거점 도시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학과 정주 여건, 공기업과 기업 인센티브 줘서 어떻게든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고 뭐 그런 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2-3개만 하자. 또 얼마 전에 그 서울대 신재용 교수님 저희 나오셨었거든요. 정서적 연봉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금전적인 연봉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연봉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서울대 교수님들의 평균 연봉이 1억 2천만 원이래요. 네. 상대적으로 많은 편은 아닌데 이분들이 서울대를 나가지 않는 이유가 보이지 않는 것들, 네. 누릴 수 있는 것들, 그렇죠. 뭐 연구 조건도 있겠고 사회적인 뭐 명망도 있겠고. 그렇죠. 네네. 대학교는 그러면 그거를 서울대가 아닌 곳은 어떻게 좀 커버를 해야 될까요? 연봉 많이 줘야죠. 일단은 그건 기본이죠. 지금 제가 홍콩과기대에서 연봉 받는 거랑 연세대학교에서 연봉 받는 게 바로 비교가 되잖아요. 어떻게 좀 많이 차이가 나십니까? 3분의 1입니다. 갑자기 너무 이제 울분에 차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3분의 1이지만 보이지 않는 연봉이 있어요. 저한테. 그게 뭐냐 하면요. 예. 제가 홍콩이나 미국에 있을 때 저는 용병이었어요. 제가 이제 홍콩과기대 그래도 테뉴어 받은 교수예요. 저 종신 교수. 맘만 먹으면 거의 끝까지 있는 거예요. 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대학에 제가 종신 교수도 못 받고 그냥 왔어요. 사실은 그냥 보면은 아예 말도 안 되는 선택인데 제가 오겠다고 마음먹은 이유 중에 하나는 네네네. 제가 홍콩에 있을 때는 마치 그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러시아 용병 가듯이 야 내가 홍콩 대학의 랭킹을 올려주기 위해서 한국에서 온 용병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홍콩 정부의 무슨 정책에 이렇게 뭐 참여하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거 아니지만 제가 한국에 있으면은요. 우리 여기 이렇게 이대호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이런 게 좀 잘못됐으니까 우리나라 좀 더 좋게 해봅시다. 그리고 내 나라에 대한 애착이 있잖아요. 네. 그 밸류가 굉장히 저한테는 커요. 저는 원래부터 한국에서 있고 싶었는데 처음에 박사 받은 다음에 코넬대가 교수가 되래. 그리고 오씨 그러면서 월급도 엄청 주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갔는데 이제 제가 이제 교수 생활 한 12년 하면서 내가 평생 용병으로 돈 많이 받으면서 살래? 아니면 그것보단 많이 적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와 그런 가능성들을 열면서 살래? 라고 했을 때 저는 그 후자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정서적 연봉이 굉장히 큰 편인 거죠. 근데 그게 교수님의 케이스인데 네. 그는 이제 약간 좀 교수님만 좀 그런 것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도 들고. 저만 그런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 같은 특수한 프레퍼런스가 있는. 그러니까 저는 경제학자지만 정책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실제 삶의 현장에 있는 일들을 막 다루는 그런 학자라서. 그래서 지난번에 그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 네네. 그 책도 쓰신 이유가 사실 그런 거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보이지 않는 정서적 연봉이 홍콩과 기대의 3배 되는 연봉을 넘어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온 겁니다. 후회하진 않으시고. 아니요.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질문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고, 근데 다만 그게
김현철 교수님의 케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적용이 되려면 연봉이라는 건 아주 기본.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상한 사람인 거고요. 이번에 서울대학교 경제학교 교수님들이 그 두 분이나 사실 서울대 경제학과 중에서 제일 잘하시는 교수님들이었어요. 예. 그 두 분이 홍콩가기대 교수로 갔어요. 근데 제가 홍콩가기대 현직 교수니까 그분 뽑는 투표를 예스라고 투표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투표 20명밖에 안 해요. 네네네. 그럼 제가 거기 예스로 투표해서 이분들 뽑아야 된다고? 웃기는 일이죠. 근데 그분들은 이제 경제학 이론 이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쪽이 보이지 않는 정서적 연봉이 그분들은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높은 건 아닌 거죠. 어쨌든 간에 근데 상황에 따라서. 네, 대학의 연봉이 너무너무 낮은 것은 지난 17년간의 등록금 동결에서 온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이거는 저는 망국의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학 등록금이 영어 유치원보다 싼 거는 진짜 영어 유치원 한 달에 200만 원 아니에요. 150만 원, 뭐 200만 원. 200만 원. 어, 근데 그렇게 올랐네. 6개월 하면은 1,200만 원이잖아요. 예. 연세대학교의 등록금이 한 학기에 1,200만 원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야기 말이 안 나오는 되는 게 네. 재정의 자율성인데 또 재정의 자립도 또한 중요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등록금 상한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깨야 된다. 저는 완전히 박살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만약에 디자인 새로 할 수 있다면요. 지난 예. 17년 동안 올리지 못한 거 한 방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금 한 2배 만들고요. 한 3배 만들어도 돼요. 여기에서 지금 댓글이 막 달리고 있거든요. 그 시청자 네. 여러분 제 얘기 끝까지 한번 네, 끝까지 들어보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네. 저는 코넬 대학교 모델을 그것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코넬 대학이 어떻게 하냐면요. 등록금이 1억 원이에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치면 GDP를 생각하면 한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등록금이 1년에 1억이에요? 1억이에요. 와. 비싸죠. 와. 그런데요. 등록금 1억 중에서요. 4천만 원은 장학금 포션으로 항상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1억을 내고 다니는 애들이 3분의 1, 반액을 내고 다니는 애들이 3분의 1, 예. 한 푼도 안 내고 다니는 애들이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연봉이 8천만 원이 안 넘으면은 예. 돈을 안 내고 다녀요. 그리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렇게 만들지 왜 이렇게 안 만들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등록금 3배로 올려. 연세대학교 등록금 3천만 원이라고 안 오겠어? 그런데 돈이 부족한 집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부모 연봉이 예를 들어 4천만 원, 3천만 원 안 되는 분들은 그냥 공짜로 다녀. 부모 연봉이 한 8천만 원 되는 분들은 반액만 나고 다녀. 부모 연봉이 1억 넘어가는 분들은 다 내고 다녀. 이렇게 왜 못 바꿔요? 그게 성적별로 이렇게 장학금 받는 거 아니고요? 전적으로 부모의 소득. 성적 장학금 없습니다. 애들 공부 안 하면 어떡해요? 이 정도 되는 대학은요. 어차피 죄송합니다. 제 수준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자율성도 있고 기부금을 많이 받고 그렇죠. 기부 입학, 기여 입학제. 기여 입학제. 네네. 아버지가 학교에다 기부 많이 하시면은 네네. 자손들도 입학시키시라고 하고.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또 정서적으로 힘들더라고요. 좋지 않죠. 네. 그건 뭐 미국에서도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네. 그럼 그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전혀 아니죠. 그냥 등록금 많이 3배로 올리자. 대신에 소득 기준으로 해서 어려운 분들한테는 아예 공짜로 받는. 지금도 장학금 제도가 있지만 저는요. 장학금을 넘어서 어려운 집 친구들한테는요. 그냥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날 수 있게. 네. 제가 이거를 진짜 국회의원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라든가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다 찬성해요. 근데 이게 결국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같은 거예요. 이게 더 사회적으로 낫지 않겠니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은데 했는데 이거를 막 이제 먼저 나게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저는 용기 있는 정치인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서 수재가 나도 집안의 사정이 넉넉지 못하면 대학교를 못 가거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국립대를 가거나 이런 선택이 또 일반적이었는데 네. 그런 학생들까지도 명문 사립대를 갈 수 있어야 한다. 가서 공부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스타이펜드도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생활비도 다 줘야 된다. 아르바이트 안 할 수 있게. 그럼 자원은 다 어디서 나오냐? 좀 여유 있는 집안에서 좀 나오면 어때요? 여유 있는 집안에서 연세대학교 등록금이 3천만 원이라고 안 보내겠어요, 애를? 그래서 3천만 원 내게 하시고 2천만 원 중에서 한 1천만 원은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쓰고 1천만 원은 대학 발전으로 쓰고 이렇게 하면 전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미국식이고. 네. 그거를 다른 나라에서도 좀 어떻게 배우고 있나요? 그러니까 영국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유럽은 세금으로 엄청 쓰죠. 세금으로 대학 지원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등록금도 못 올리게 했으면서 세금 지원도 사실 전폭적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세금 지원 모델이 이게 어려워요. 이게 유럽 대학들이 지금 다 처지잖아요. 순위에서 다 처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어요. 재정도 그렇고 좀 자유롭게 자유도를 끌어올린 미국의 대학교들은 상위 랭크로 계속해서 가고 있고 네.
복지로 지원하는 유럽 국가들의 대학교들은 계속해서 랭크가 떨어지고 있고. 지금 그렇죠. 그럴 같은 것인가. 유럽에서라도 등록금 자유를 많이 준 영국은 또 올라가고 있고. 아 그래요. 네. 좀 이거는 생각해 볼 거리네요. 우리가 네. 진지하게. 저도 이건 처음 들은 네, 거라서. 시청자 여러분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근데 네. 이제 우리나라는 뭐든지 획일화하는 게 또 강하고 네. 등록금도 사실은 얼마만큼 올리지만 이거 전국으로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이번에 진짜 국회 교육위에서요. 그거 올리는 예전에 최대 올릴 수 있는 폭을요 줄여버렸어요. 국회 양당이 다 담합해서 그럼 인상폭, 네. 상한률. 상한율을 줄였습니다. 저는 시대 역행하는 것이라고 하고 근데 이게 항상 맴도는 이야기이긴 한데 사학재단도 그렇고 대학교에서 너무 잉여금만 많이 갖고 있다. 그리고 또 그거 갖다 막 건물만 올리고 있다. 등록금 그렇게 올려서 실질적으로 무슨 뭐 실험실이라든지 기자재 뭐 충당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재단만 부자 되는 것 아니냐. 막 이런 논쟁들이 또 한켠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일각의 일부의 이야기일 수도 완전 있겠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등록금 자율하고 뭔가 대학의 규제를 없애고 이런 부분들이 모든 대학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나라의 한 20, 30개 상위권 대학은요. 이런 자율성을 줘서 세계 무대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뭔가 비리 사학 뭔가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학들까지 도매급으로 해서 싸잡아서. 좋은 대학들이 세계 무대로 나갈 수 있는 있게 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족쇄를 채워버렸다. 좋은 대학교는 이제 막 세계 상위 랭크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기 밑에 있는 사학들 막 비리 일어나는 거 그래서 보고 걔네들 아, 잡으려고 저 사학 비리 있잖아. 얘네도 안 돼. 이런 그렇게 식으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재정의 자율성을 좀 주면 재정 자립도도 높아질 거고 네. 그 돈의 힘으로 유능한 연구진들, 교수님들도 또 우리나라로 불러올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런 생각하는 선순환으로 거죠. 가야 네, 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모든 보니까- 대학 교수 월급을 올리는 게 아니라 네. 진짜 뛰어난 교수님들을 연봉을 파격적으로 줄 수 있게 만드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어떤 교수님이 폴 크루그만 이런 교수님이 지방사립대 경제학과 교수님으로 가세요. 네. 그럼 이제 거기 경제학과 난리 나겠죠? 폴 크루그만의 내가 제자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유명한 대학교 갈 수 있는 친구가 거기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우수한 교수를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 사람이랑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되어 있어야 돼요. 동료 교수가 그 사람이랑 연구를 같이 하면서 시너지가 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예. 폴 그루반이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대학에 그냥 혼자 가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서 연구하고 옛날 사람들하고만 연구하고 있지. 그래서 그렇게는 리소스가 가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폴 크루그만 정도 되는 폴 크루만, 스티글리츠 이런 분들 이제 다 같이 한 5. 그러니까 그 60대 오면 안 되고요. 40대가 와야 돼요. 잘 봐줘요. 50대. 뭔가 액티브하게. 예.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뭐 노벨상 받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요. 대부분 알아주죠. 한 30년 전에 20년 전에 했던 연구로 이번에 노벨상 받으신 분들도 20년 전 연구가 지금 이제 학위사. 지금 노벨상 받았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액티브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노벨상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도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그런 거 바랄 것도 없어요. 그냥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오실 수 있게끔 하면 되고요. 월급이 낮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신문이나 이런 거, 언론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서울대 교수가 옮겨갔대 이러면서 이제 언론이 타는데 그런 분들 몇 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포션은 뭐냐 하면요. 진짜 대한민국에 기회가 되면 들어오고 싶어하는 우리나라의 젊고 유능한 외국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대한민국 대학의 교수 그 연봉과 연구 환경을 보고서 나도 절대 못 가겠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연구 환경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자기 연봉, 연구비, 대학원생의 퀄리티, 제자, 인문사회 계열은 이렇고 공대 계열은 기자재 장비들 이런 것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또 우리나라는 뭔가 페이퍼워크 이런 것도 많다고 하고 연구비 하나 타내려면 서류 작업 엄청 해야 되고. 진짜 최악이죠. 아 그런가요? 네. 제가 홍콩이나 코넬에 있을 때는요. 저희 교수 한 4명이 비서 한 분을 쉐어해요. 그러니까 저 연구비 처리 뭐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서포트 해주고. 서포트 해주시고 이제 뭐 예, 영수증도 예. 처리해주시고 대충 이제 비서 한 분이 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저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정도의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연구비 처리를 위해서 고용한 사람이 2명 있어요. 아예 똑같은 연구비를 집행하는데 해야 되는 서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대한민국이. 뭐 보고해야 되고 증빙해야 되고. 네, 증빙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창조경제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 만드냐. 진짜 정말 한심하다 이런 생각 들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핵심은 입시 제도의 개편이 아니라 네. 좋은 연구,
깊이 있는 연구로 국가 발전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네. 토대를 만드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네. 거. 대학이 연구 중심이 되면은 거기를 통해서 세계의 유수한 인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경제의 산업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연구 중심 대학이 중요하다. 또 민감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의대 한번 의대. 의대. 예. 네. 저 의대 교수인데. 네. 의대 교수님이 의대 오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안 하시겠습니다만 사실 최상위 인재들이 의대로 쭉 쏠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은 최상위 인재가 다 공대 의대로 가고 가고 있고. 네. 우리나라는 의대로 가고 있고 네. 현재 상황에서 과연 이게 조금이라도 완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지금 별로 없죠. 그러니까 아예 없는 수준이죠. 정말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는 한.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거냐 하면요. 네. 한 나라의 최고의 탤런트가 1등부터 3051등까지 한 전공을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걸 처음으로 이룬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 어느 정도냐면요. 저희 홍콩과기대학교에 예. 재무 이론 교수 한국 사람인데요.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 재무 이론 막 수학 엄청 푸는 거예요. 네. 이걸로 교수가 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신임 교수가 와서 제가 밥을 먹는데 얘기를 하다가 교수님 근데 제가요 이 수학 문제가 막혔을 때 물어보는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요 의대생이요. 레지던트래요. 정말 제가 그걸 보면서 경제학과 수학과가 아니라 이게 정말 얼마나 우리나라의 탤런트가 탑 탤런트의 미스 엘로케이션인 거죠. 사실은 이제 전공이 내가 이쪽에서 뛰어나면 얘를 여기로 보내고 이쪽에서 뛰어나는 애들 여기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국가의 탤런트가 엘로케이션이 잘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한쪽으로 다 몰려 있는 상황인데 이게 개인의 레벨을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렇죠. 네, 의사의 연봉이 예를 들어서 2등 직종보다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소득도 높고 사회적 명성도 높고 은퇴 연령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평생 소득의 개념으로 치면은요 가장 높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해결이 되려면 어떤 거냐 하면요 1등 직장과 2등 직장의 갭이 줄어야 되는 건데 그 갭이 줄을 여지가 별로 안 보이는 거죠. 그럼 보세요. 하수의 방법은 저 의사 새끼들 저거 돈 많이 버니까 쟤네들 뭐 뺏어. 약간 이런 건 하수죠. 사실 진짜 고수의 방법은 2등 직장이 이제 연봉이 촥촥촥 올라가서 미국이 약간 그래요. IT, 페이스북 가나 의사 하나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안 나네. 야 그러면 나는 IT 이게 관심이 있으니까 이게 또 뭔가 미래를 바꾸는 것 같고 이러니까 나 IT 갈래. 약간 이렇게 되는 모델이 적절한 모델인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딱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사들의 수입에서도요. 의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갭이 크거든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 하면 우리나라가 실손보험을 잘못 도입하는 바람에 실손보험을 엄청 많이 쓰는 환자들을 많이 유치하는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좋은 주사가 나왔는데 실손보험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거는 따로 한번 세션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요. 정책 실패에서 온 의사들의 소득이 늘어난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비보험 가격 관리가 잘 안 돼 갖고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책정해서 뭐 이렇게 돈을 버는 뭐 그런 부분도 조금 존재하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해서 의사들의 좀 뭐라고 표현할까? 진짜 자기네들이 생산성 혁명을 일으켜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정책 실패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지만 예를 들어 새로운 항암제가 나오고 새로운 의료 시장이 열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공산주의가 아닌 이상 그렇죠. 박수 쳐줘야 될 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두 개는 잘 구분해서 해야 되겠다. 근데 현재로 봤을 때는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은 한 이런 뭐 사회적 명성, 소득 이거를 이제 바꿀 여지는 아직은 보이지는 않고 그 로스쿨 제도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법률 서비스 접근도 굉장히 좀 용이해졌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변호사분들 입장에서는 또 수입이 감소가 되고 경쟁이 좀 치열해졌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수요와 공급 논리인데 그럼 의사들의 공급을 더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의대 정원을 늘렸죠. 물론 이제 엄청나게 갑자기 늘리기는 했습니다만 의대 정원 확대는 그러면 오로지 하나 있는 해법은 아니겠으나 그래도 괜찮은 해법 중에 하나로는 들어가지 않을까요? 의대 정원을 늘리면은 의사들의 평균적인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좀 있죠. 네, 그건 사실이고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거를 노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변호사 시장처럼요. 이제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정책 수용성인데 의사분들이 힘이 세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예전에 민주당 정권에서 500명 올리려고 했었죠. 의사 정원 500명 늘리려고 했는데 실패로 돌아갔죠. 그다음에 이번에 2,000명 늘리려고 했는데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좋은 선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그 직역 단체에
끌려다니는. 굉장히 끌려다니죠. 예. 그러니까 의사들은 자기의 힘을 아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무슨 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때려잡을 수 있는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뭐가 여지가 생기냐면 네. AI 혁명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의사의 퀄리티, 그러니까 AI가 의사들의 지식을 넘어서고 있어요. 지금 이미 넘어섰어요. 그렇죠. 뭐 사진 판독 같은 거 훨씬 더 잘한다면서요. 잘하죠. 그리고 또 기술이 좋아져서 텔레메디슨, 원격 의료도 굉장히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보세요. 지금 AI 혁명 때문에 모든 직장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다들 막 얘기하고 걱정하잖아요. 의사라고 예외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술만으로 가지고는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 금방 다 올 겁니다. 많은 의사. 특히 1차 의료 의사들은요. 굉장히 많이 이미 기술적으로 대체가 될 수 있어요. 챗GPT예요. 여기 피부 상처 그렇죠, 났을 그렇죠. 때요. 헷갈리면 찍어서 물어보세요. 피부과 간 것만큼 돼요. 그런 것도 되나요? 안 해보셨어요? 아니 뭐 다친 거나 이러지는 않아. 아, 그러셨어요? 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기술적으로는 지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방권을 의사가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럼 내가 의사면은 야 그래 AI가 다 처방해 이렇게 하겠어요? 막죠. 뭐 막으려고 여러 하죠. 가지 이유를 대면서 막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의사를 늘려서 경쟁을 높여서 의사 소득을 줄이는 방법은 지금은 하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대신 오케이 의사 수를 안 늘려도 좋은데 그 대신 원격 의료라든지 아니면 AI를 많이 의료 현장에서 좀 그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방식은 좀 받아줘야 되지 않겠니라고 좀 그런 쪽으로 그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타협을 하자는 거죠. 네. 의대 증원 급격하게 하지 않는 대신에 네. 원격 의료랑 AI 판독 시스템 이런 거는 좀 받아들여. 그걸 열심히 받자. 그럼 네. 당신네들도 진료해드리는 시간이나 이런 것도 많이 또 축소할 수 있잖아. 이런 네, 식으로도.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또 의사단체에서는 또 싫어하기는 싫어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대단체는 텔레메디슨도 여태까지 계속 반대했고 그랬는데 그래왔죠. 근데 지난번에 팬데믹 당시에 그래도 조금 그거 그래서 시작되긴 논문이 했어요. 다 나왔어요. 그게 차이가 효과. 없다고. 네. 그래서 그렇죠. 사실 생각해 보면은 대면 진료가 필요한 순간이 오면요, 아이 오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빨리 오세요. 네, 이렇게 보다가 이거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당장 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오히려 의사협회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전향적으로 받아주시고 정부도 의사 수 늘리는 데에 포커스 하지 마시고 요거를 테크놀로지를 좀 풀고 의사협회가 좀 많이 벌을 좀 받아줄 수 있게끔 노력하자. 이런 딜을 하자라는 게 저의 제안입니다. 의사단체도 정부도 조금씩 이제 양보하면서 이거는 타협을 해야 하는 거니까요. 네. 보세요. 의사 정원 늘리잖아요. 의대 정원 늘리면요. 네. 15년 뒤에 그 사람들이 의사로 활동할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양성해도 15년 뒤에 우리의 세상이 지금 같은 의료를 하고 있을까? 15년 뒤에는 뭐 당연히 이제 AI를 안 쓸 수가 없을 세상일 테고 네, 싱귤러리티를 넘어가고도 남음이 있지 않았을까? 특이점을 네. 그렇죠. 이미 거의 다 와가는 것 같고 또 교수님께서 예전에 그 칼럼 보니까 피부 미용을 비롯한 일부 의료 행위를 네.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네. 다른 전문가가 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저 완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근데 이것도 의사분들은 반발을 할 텐데요. 네. 네, 그러니까 문신 지금 의사들이 아니라 문신사들이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 법도 통과가 됐던데요. 통과됐죠. 네. 그러니까 문신 정도의 수준에 준하는 그 레이저 시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피부 관리술 같은 네네. 것들. 그런 것들은 고거 자격증을 만들어서 좀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피부 관리 클리닉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피부과 의사분들이 좀 경쟁이 생기겠네요. 동네 병원에 피부 이런 거 하시는 분 중에 피부과 의사 아닌 분들이 더 많아요. 피부과 전문의는 전국에 5천 명밖에 안 그렇죠. 되고요. 전문의는 아니고 일반의. 아니요. 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그거 하고 있고 그래요. 소아과 전문의가 그거 하고 있고. 그거 해도 되는 거예요? 전문의 타이틀만 안 쓰면? 아니 이렇게 돼 있죠. 김현철 예. 전문의 진료는 피부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건 괜찮은 거예요. 네. 뭐 하기사 얼굴 뭐 레이저 이렇게 쏘고 막 이렇게 띠띠띠띠 해주는 거는 그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저도 제 생각에 한 조금만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 할 것 같거든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 이거 뭐 폄하하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어차피 처음에는 다 그 의료기기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고난이도 아니고 이제 피부 미용 쪽으로 있는 정말 귀한 자원들이 우리 소아과 선생님들, 산부인과 선생님들 정말 그런 트레이닝 정말 어렵게 받으신 분들이 그거 하게끔 되어 있는 의료 시스템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산부인과 전문의가 피부과 가 있는. 네, 근데 이분들이 잘못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개개인의 합리적인 판단 하나하나가 모여서 네. 국가의 방향이 이상해져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국가 책임이에요. 국가의 인센티브가 잘못된 설계된 잘못이지 이게 개인은 굉장히 합리적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피부 미용 같은 곳의 의료 행위를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게끔 진입 장벽을 낮추어서 그쪽의 경쟁을 치열하게 만드는 대신 의료진들은 또 다른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산부인과로, 거죠. 네, 네, 네. 응급의학과로. 네. 결국 그거는 또 의료 수가입니까? 네, 의료 수가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뭐 우리나라 탑 탤런트가 갔는데 이런 분들이 창업도 할 수 있게끔 길을 여러 가지로 열어드려야 되고 저는 다양한 자원을 쓸 수 있도록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쪽으로 국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그런 이제 인센티브를 만드는 건 그래서 의사과학사 얘기가 나오는 게 또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의사과학자가 뭐냐 하면요. 의대 다니지만 과학자처럼 양성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연구 개발 많이 하는 그런 의사. 거죠. 그런 거예요. 연구 개발하는 의사. 이제 이런 거에 막 이제 재원을 막 주는 거예요. 막 신약 개발하고 막. 신약 개발할 수도 있지. 그런 거. 그래서 이번에 왜 카이스트의 이정호 교수가 연대의대 나오고 저보다 1년 후배인데 의대가 아니죠. 의과학대학원 교수예요. 그러니까 카이스트에는 의대가 없죠. 의대 없죠. 예. 공대예요. 공대. 이공계인데 이분이 창업하셨는데 이분이 지금 신약 물질 개발한 걸로 7천억 원을 팔았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분이 나와야죠. 그렇게 의사들이 진짜 그런 귀한 분들이 피부 미용 이거 하고 있는 거, 발톱 깎고 있고 발톱 무좀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언니들 피부 관리 중요해요. 근데 피부과 의사처럼 똑똑한 사람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게끔 하고 그건 다른 사람들이 하고 피부과 의사처럼 똑똑한 분들은 그 피부에 관련된 과학 연구할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정도 라이선스를 딸 수 있는 사람들이 하게끔 하고 네. 정말로 그 수재들은 인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네, 일. 인류의 피부를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일. 좋네요. 노화되지 않게. 네,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죠. 또 이제 그 필수 의료 인력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뭐 응급의학과도 마찬가지고. 네네. 근데 그 위험하고 더럽고 어렵고 네. 뭐 이런 3D 잡 기피하는 건 네네. 의사분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죠. 네네. 똑같은 사람이니까. 네네네. 그럼 어떻게 그분들이 그 3D 잡으로도 갈 수 있게끔 할 거냐?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그걸 3D라고 하면은 좀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근데 그분들도 그 표현을 하세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왜 맨날 막 밤새는 거 많고 네. 응급실에서 네. 막 네. 취객들 막 상대해야 이런. 네네. 일단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리크루트 할 때 쓰는 그 이제 네. 인사 경제학이라는 영역이 있는데요. 제가 본의 아니게 경제학자가 되면서 저도 회사를 좀 차려봤어요. 그러세요. 참고로 김현철 교수님은 의사이시기도 하고 경제학자이시기도 하고. 네네.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회사 차려갖고 인사 경제학 연구하느라고 회사 차렸어요. 어디였죠? 뭐 말라위랑 에티오피아에서 말라위. 네, 그래갖고 막 몇천 명 뽑아보고 막 그랬습니다. 사람 뽑을 때 이런저런 실험하면서 좋은 사람 뽑고 막 이런 어쨌든간에 제가 인사 경제학을 하는데 그 인사 경제학의 주요 영역이 뭐냐면 이런 격오지에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뽑아야지 가장 좋은 그 격오지에서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을까? 연구가 꽤 있어요. 예. 퀴즈. 우리나라가 지금 격오지에 가는 이제 그런 격오지에 가는 3D잖아요. 말하는 네네. 어려운 곳이잖아요. 격오지의 필수 의료 특히 그럴 거 아니겠어요? 두 가지 방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공공의대 혹은 의사 사관학교 막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막 나 정말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그런 고등학생입니다. 이제 10년 동안 트레이닝 받고 저쪽에 가겠습니다. 이제 약간 이런 타입의 A형이 있고요. B형은 뭐냐면 이런저런 패키지를 예쁘게 만들어줘요. 돈도 좀 많이 주고 가족들도 이렇게 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쨌든 간에 잘 꼬셔서 그쪽으로 가는 형. 이제 A형과 B형이 있다고 쳐봐요. 네. 요거 사람들이 어떻게 뽑은 사람들이 진짜 잘할까를 한 연구가 있습니다. 답은 나오죠. 개개인의 공명심만으로는 진짜 뭐 김현철 교수님 같은 분 이렇게 모시는 거고. 저도 B형으로밖에 안 꼬셔지고요. 그러니까 인센티브 A형은 패키지로. 저 이태석 신부님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시는 분 이런 거 빼고는 개개인의 공명심으로는 안 되는데 그렇죠. 공공의대 모델은 약간 그렇게 강제로 보내는 거잖아요. 공공의대 나왔으면은 저 지방에서 근무해 막 이런 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과 이거를 무시한 처사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10년 복무해 이러면요. 보세요. 10대 때 아무리 내가 우리나라의 뭐 어려운 지역에서 서브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도요. 35살이 돼서 자식 있고 그러면은 정신 차리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후배들한테 말하죠. 너희는 절대 내 코스를 밟지 마라. 그리고 의무 복무 기간 끝나면은 바로 이사 가겠죠. 나 혼자는 희생해도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자식들이 그러죠. 아버지는 왜 그러셨나요? 의사 면허 어렵게 따셔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이 아니라 그분들이 잘 갈 수 있도록 돈과 명예와 그분들을 위한 이제 그 정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읍면동 레벨, 그러니까 읍지역, 네네네. 군지역, 소멸되어 가고 있는 군지역에다가 추가로 의사를 배치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 아니 디맨드가 줄어들게 보이잖아. 수요가 줄어드는데 거기다 공급을 왜 안 거기다가 하냐. 공급을 왜 해요? 그게 아니라 지방의 거점 도시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지금은 지방 거점 도시에도 양질의 의사가 가기 힘든 구조인데 지금 지방의 거점 도시를 그래도 정주 여건을 잘 만들어주고 의사들한테 이런저런 패키지를 주고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된다. 일종의 병원에도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는. 완전히 그렇습니다. 퀴즈 하나 낼까요? 예. 규모 경제에 관련돼서? 네네네. 물론 틀리겠습니다만 아니요,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강원도 양구군에 산다고 생각해봅시다. 예, 예. 군인이에요, 군인. 예. 양구에 살아. 우리 동네에 의사 한 명이 있는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는 것과 원주나 강릉에 산부인과 의사 10명이 있는 곳에서 애를 낳는 게 어디가 나을까요? 그러니까 예비 아빠 입장에서 봐도 그래도 20명 의사 있는 병원이 좀 안전할 거라고 느끼죠.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수가 많아지면은 팀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혼자 있으면요 24시간 당직 체제예요. 의사가 오래 버틸 수가 버티지 없어요. 못해요. 네. 버티지 절대 못해요. 이게 팀으로 존재해야 되고요. 규모 경제가 커지면은 팀 숙련도가 올라갑니다. 사고율이 줍니다. 오히려 더 안전하고. 훨씬 더 안전해요. 리소스가 모이고 그러면 이제 중환자실도 따라붙고 막 이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가까운 데 병원이 있는 게 중요한 거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동에는 어떤 리에는 산부인과가 하나도 없다. 어떤 군에도 산부인과가 사라지고 있다. 막 이런 게 대서특필되는데 네. 그렇게만 볼 건 아니라는 그거 거죠. 전혀 아니에요. 네. 이송 체계가 좋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요. 이송. 아니 호주나 미국의 그 땅덩어리 넓은 곳에 산모들과 아이들은 다 어떻게 된 거야? 아,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진짜 그냥 정말 큰 빅도시들의 산부인과만 잘 이렇게 진짜 완벽하게 잘 돌아가게끔 만들면 되지.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아이도 무슨 뭐 5분 만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네네. 예, 진통 시작되고 또 시간이 필요하니까. 요거는 이제 애 셋 가진 아빠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원에도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 오히려 인구가 소멸하는 지역에 의사를 더 투입하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죠.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 분들은 텔레메디슨을 풀어야 됩니다. 원격 의료. 원격 그렇죠. 의료. 평소에 이제 뭐 영상 통화하듯이 의사 선생님이랑 그렇게 만들 수 있게끔. 네. 그러면 되는 거죠. 제가 수년 전에 한번 취재를 했었는데 그것도 있어요. 왜 초음파 진단기 있잖아요. 네. 그것도 무선이 있어요. 네. 그걸 수년 전부터 만든 스타트업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프리카 이런 데에서 이걸로 이제 힐세리온. 아시네요. 네. 힐세리온 사장님이 네. 제가 아프리카에서 연구할 때 거기 그 일 하시더라고요. 그 초음파 2대 기증해 주셔서 되게 잘 썼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원격 의료를 또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네. 이제는 초음파 진단도 멀리 떨어진 의사 선생님이 봐줄 수 있고. 당연히. 제가 뭐 하고 있냐면요. 예. 지금 아시아개발은행이랑 같이 부탄의 텔레메디슨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예. 부탄 혹시 아세요? 제일 행복한 나라. 인터넷 보급 전까지 제일 행복했던 맞아, 나라. 정확하게 그래요. 네. 다 막아놨을 때는 행복했는데 다른 지금은 나라 보고 나니까 네. 스마트폰 아니 뭐야 대한민국 이렇게 행복한데 우리는 왜 버스가 2시간만 한 대씩 와 이러고 있다고. 맞아요. 그 부탄에서 텔레메디슨을 하는데 예, 이제 예. 지역 거점 병원에도 거기는 CT를 읽어줄 이런 의사들이 없어요. 그거 어디서 읽는지 아세요? 어디서 읽게 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다른 나라에서요? 일본에서 읽어요. 인도에서 읽고 AI가 부탄에서 읽고. 지금 CT 그 사진을 네, 실시간으로. 그러면 거기 뭔가 의료의 질이 확 올라가겠네요. 만약에 해요. 수술이 필요하면 이송하면 되고.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이제 텔레스트로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중풍 맞으면요. 예. 이제 빨리 혈전 용해제 넣고 막 그 처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이제 중풍 스트로크라고 하잖아요. 뇌졸중. 미국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이 주에 거점 병원 하나 있고요. 그다음 스파이크 병원이라고 해서 이제 약간 작은 병원인데 여기는 신경과 의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풍이 맞으면 뭘 해야 되냐 하면 그 혈전 용해제를 빨리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그래도 한 뭐 예를 들어 2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골든 타임을 놓치니까 그런 작은 병원에서 CT는 찍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빨리 찍어서 이거 중풍이네 그러면은 응급처치.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의사나 혹은 뭐 예를 들어 저개발국 가면 간호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분들한테 지금 혈전 용해제 투여하고 그리고 119 타고 와.
지시를 딱 하면 되는.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제 시스템,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완벽한 병원이 다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가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이 나한테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시스템 이거 명언이다. 의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시스템이 아니라 가까이 시스템이 있는 거. 있어야 돼요. 보니까 해외에서도 그래서 다양한 실험들을 했더라고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네. 말라위 실험도 있고 이게 인센티브. 네네네. 어떻게 하면은 이 격오지에 좋은 의사들이 올 것인가, 인재들이 올 것인가, 네네네. 어떻게 하니까 오든가요?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실험했어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일단은 돈은 굉장히 강력한 무기다. 두 번째, 공명심, 개인의 어떤 도덕심에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다. 순진한 생각이다. 그거 안 그렇죠. 된다. 세 번째,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적인 부담. 이거를 덜어주는 거 굉장히 법적 중요하다. 책임. 법적 책임. 그 왜 그러냐면 어려운데 혼자 가면요. 사고가 많이 날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의사가 오롯이 지어야 되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산부인과 그 혼자 일하시는 분들이 그냥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적 책임을 저는 민사소송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책임은 지금 뭐 보장해야 되니까. 보상해야 되니까요. 네네네. 이런 건 보험으로 풀 수 있는데 네. 뭐 의사를 형사처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아닌데 네. 결과만 놓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지역 출신은 굉장히 또 내가 예를 들어서 부산 출신이다. 네. 내가 대구 출신이다 그러면은 그 동네로 갈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의사들 뽑을 때요. 지역 의사 지역 전형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방의 의사들이 좀 많으려면은 그 지역 출신들 혹은 그 지역 병원에서 트레이닝 받은 사람들이 좀 남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근무 강도에 대해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격오지로 가면 갈수록 24시간으로 돌아갈 확률이 큽니다. 의사 혼자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공명심에 격오지에 가거나 정말 힘든 곳으로 가신 분들도 결국에는 몇 년 못 버티는 거죠. 네네. 이건 뭐 인간인 이상 몸 하나로 뭐 로봇캅도 아니고 그러게요. 로봇도 아니고 정주 여건, 근무 강도, 인센티브, 법적인 책임, 뭐 지역 전형까지도 뭐 네. 근무 강도도 마찬가지고. 배우자, 직장, 정주 여건, 좋은 학교, 국제학교 때로는 뭐 이런 것까지. 또 그 지역에서도 그 인재가 또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근데 그게 공명심에 의해서 지역을 위해서 나는 일해야 된다가 아니라 인센티브에 의해서. 당연히. 일본에는 뭐 자치의과 대학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자치의과 대학이 말하자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홋카이도 대학에 졸업을 하고 나면은 홋카이도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네네네. 그런 건데 이건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이었는 게 대부분 정말 많이 남았어요. 근데 이제 일본의 특수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이게 막 너무 격오지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적절하게 그냥 좀 큰 지역에서 이분들이 여기서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이 지역 출신 많이 뽑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은 전남 출신을 전남에서 트레이닝을 많이 시키면요, 뽑아서. 전남에 많이 남을 확률이 높고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 요 관련된 제도들은 보내는 데에만 초점이 되어 있어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을 어떻게 지방으로 보낼 것인가? 뭐 어쨌든 간에 거기에 누군가를 보내는가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남을 수 그렇죠, 있게끔 그렇죠. 잠깐 한 3년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 자리에서 자기 인생의 성취를 이룰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그 모델을 보니까 등록금, 생활비 전액 지원하고 가족 주거, 네. 학술 활동까지도 보장을 한다. 그러니까요. 그게 결국 남아 있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게 이렇게 돈 주는 거요. 미국은 또 돼요. 왠지 아세요? 미국은 등록금이 엄청 1년에 비싸. 1억 5천이니까 네. 2억이니까 아. 의대 등록금이 한 8억이잖아. 이래서 돈이 크면은 예를 들어서 격오지 의사 100억 준다 그러면 안 가겠어요? 가죠. 가죠. 예. 근데 그것만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돈과 금전적인 보상과 비금전적인 보상과 정주 환경 이런 것까지 같이 콤비네이션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뉴스 기사 떴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이해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아주 지방에 의사분들 많지 않은 병원이었는데 응급의학과였나 뭐 하여튼간 4억 주는데도 안 갔다. 네네. 왜 안 가느냐? 4억 주면 나 같으면 간다. 뭐 이런 댓글들도 있기는 있었는데 네네. 근데 4억을 줘도 처음에는 갔다가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더라. 그런 거죠. 이런 게 또 경험했던 분들의 이야기고. 네. 그리고 서울에서 해도 뭐 4억까지는 아니지만 예. 뭐 많이 버시는 분들은 또 뭐 2억 3억은 버니까 뭐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 세금 내고 나면 얼마 남는 거 없는데 그 그러네요. 1억 얼마 네네. 결국 세금 차이하면 몇 천만 원 차이인데 네네. 거기 가서 내가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느니 막 이렇게 또 네. 판단을 하는 그리고 거죠. 거기서 이제 약간 그 기존의 공무원들의 좀 이렇게 견제도 좀 있었다고 하고, 맞아요. 네네, 뭐 여러 가지가 그때 그래서 굉장히 어떤 공명심이 높으신 분이 가셨다가 실망하고 나오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너희는 내 뒤를 밟지 마라. 씁쓸한 거죠. 네. 근데 사실 김현철 교수님도 이런 이야기 이제 많이 해주고 칼럼도 쓰고 계십니다만 정책 당국에서도 볼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도 네. 정치 위반하는 사람들도 네. 들을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나라가요. 예. 아직도 이 정폴러스 메이커들이 대부분 386 세대거든요. 까라면 까는 세대에서 오는 그런 지금 보세요. 폴러스 메이커들이 다 50대 아니에요. 예. 창의적 사고를 별로 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시장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정말 인간의 본성을 잘 그냥 이용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구슬려 이렇게 이게 좋은 정책이거든요.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작동하는 정책이고.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폴러스 메이커들이 그냥 야 공공의대 만들어서 졸업하면은 야 이거 배치하는 게 제일 나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래서- 정책 당국은 계속해서 뭐 국회도 그렇고 그냥 윽박 지르듯이 형평성 네, 이렇게 하면은 가야 하는 거 아니냐? 당위성. 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기업들은요, 막 심리학과 교수님들 비싼 돈 주고 막 모셔다가 같이 막 스터디하고 연구 개발해갖고 마케팅을 하잖아요. 그러게요. 인간의 본성을 건드리는 거죠, 살짝. 네, 네. 근데 정책은 또 그렇게 결정을 그렇게 못해요. 안 하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그렇고 진짜 그렇죠. 규제 일변도라면 뭔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럴까? 안타깝습니다. 네. 시장은요, 회사는 그렇게 안 하면 망해요. 그렇게 하는 데만 살아남죠. 정부는 안 망하지 뭘 망하긴 오히려 네. 규제 일변도라든지 막 형평성 이런 거 더 신경 쓰고 정책을 만들면 오히려 표를 더 받죠. 그러니까요. 아, 이게 참 어렵네. 근데 이게 또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또 높아지면은 또 이게 또 반영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의 본성을 거슬리게끔 하고 시장의 원칙을 시장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큰 흐름을 거스르는 일은 하면은 잘 안 되거든요. 다 도덕적으로 맞는 일이지만 실현되지 않는 일에다가 표를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에도 행동 경제학이 있듯이 네. 정책에도 뭔가 행동 정책 뭐 이런 거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영국 정부랑요, 예. 미국 정부에 있어요. 행동 경제학에서 나오는 인사이트를 정책에 그렇죠. 되게 중요한 건데. 백악관 내에 기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좀 그런 거 좀 벤치마크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 건 안 하네요. 네. 그러게요. 해서 일단은 우리가 또 YSTV 구독자분들이 이제 똑똑하시니까 같이 또 이제 조금씩 배워서 목소리를 조금씩 이제 내는 걸로 네. 이렇게 또 한번 바꿔가시죠. 드리겠습니다. 연세대 김현철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